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한 주가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날은 제가 화려한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출근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말도 이 의상의 색깔처럼 화려하게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주식시장의 모습을 잠깐 볼 텐데요. 굉장히 많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잠자리에 들 때만 해도 뭐 1% 가까이 떨어졌었던 지수가 지금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P 500하고 나스닥은 플러스 0.13%, 플러스 0.11% 정도로 마감을 했고 다우존스 혼자만 회복을 못한 채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노이즈, 소음이 많이 들려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발표되면서 또 투자자들이 갈팡질팡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주어야 될 소식은 수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그 페드에서 미팅을 하는 걸 FOMC 미팅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FOMC 미팅의 그 의사록이죠. 그게 수요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있었던 미팅인데 한 달 정도 걸려서 이제 의사록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연준이 이제 앞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냐면 언제쯤 테이퍼링을 할 건지 그 타이밍을 잡고 있고요. 또한 그 테이퍼링의 규모라든지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뭐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테이퍼링이 이제 곧 시작되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투자자들한테 안겨준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데이터 하나가 또 투자자들을 심란하게 했다. 아니면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요. 사실 어떠한 소식이 발표가 됐냐면 Initial Unemployment Claims, 매주 목요일 날은 새롭게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발표가 되거든요. 어제 발표된 숫자가요. 시장의 전망치는 36만 4천 명이었는데 실제로 실업수당을 새롭게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는 34만 8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치죠. 이 얘기는 고용시장이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폭을 넓혀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숫자를 보시면요. 전체 클레임의 숫자는 오히려 전망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2.8 밀리언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282만 명이 실업수당을 계속해서 신청하면서 오히려 반대의 그 정보를 시장에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오고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주은 채널에서는요. 사실 시장을 예측하거나 뭐 테이퍼링이 언제 나올 건지 뭐 이러한 질문은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는 경제 전문가도 주식 전문가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과 마찬가지의 개인 투자자인데 여러분들께 미국의 그 주식 소식들을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주은에서 집중하는 부분은요. 기업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지, 수익률은 올라가는지, 성장은 계속하고 있는지 이러한 뉴스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채널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뉴스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8월 2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기사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관한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체크해 볼까 합니다. 자, 제목에 보시면요.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시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S&P 500에 속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요. 그 배당금이 매년 상승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그 이상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배당금을 올려준 종목들을 모아서 우리가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시라고 부릅니다. 배당 귀족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지금 제목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캐시우드가 ETF에 포함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배당 귀족주가 하나 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캐시우드 하면 우리가 성장주에만 투자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성장하고 있는 배당주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좀 관심을 가질만 하죠. 이 종목의 이름은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겁니다. 캐터필라라는 종목이고요. 캐터필라는 굉장히 좀 큰 회사입니다. 포춘 100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우량 기업이고요. 또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대규모의 그 매뉴팩처러다, 제조업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뭘 만드느냐면 건축에 사용되는 장비를 만드는 그런 건설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터필라는요, ARK Autonomous Technology and Robotics라는 ETF에 들어가 있고요. 그 ETF에서 비중으로 보면 15번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캐시우드가 굉장히 좀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캐터필라가 지금 최고점에 이르러 있다라는 정보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정보는 그 맞는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요. 캐터필라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6월 달부터 현재까지 약 16% 정도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고점에 올라와 있다는 정보는요, 잘못된 정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2021년 2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 어제 나온 건데 이렇게 좀 잘못된 정보가 있네요. 자, 어쨌든 계속 살펴보면 캐시우드가 캐터필러에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미 오랫동안 오토노머스 비클에 투자를 해왔거든요. 1990년도부터 지금 자율주행 이퀴먼트 장비들을 생산해 오는 그런 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셀프 드라이빙 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의 선구적인 역할을 테슬라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테슬라보다 훨씬 전부터 자율주행에 많은 신경을 써왔고, 또 실제로 이미 좀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캐터필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터필러라는 그 회사에서는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광물을 채굴하는 그러한 그 장비들을 생산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모든 장비들이 지금 사람이 없는 채로 그들 스스로 자율주행으로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1990년대부터 이미 자율주행을 개발해 왔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캐터필라인데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캐터필라라는 종목은 배당금을 굉장히 좀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죠. 지금 현재 배당률은 2.17%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나쁘지 않죠. 2%가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해보면요. S&P 500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이닝 컴퍼니라든지 건설 회사의 그 평균 배당률은 0.86에서 1.3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계속해서 배당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을 보면 6% 정도 계속 배당을 성장시켜 왔고요. 또 10년의 평균을 보면 8.88%라는 굉장히 좋은 배당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27년 동안 배당금을 계속해서 올려준 종목이 바로 캐터필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안전한 배당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를 꺼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나오더라도 문제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 수익금이 좀 오히려 감소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게 되는데, 캐터필러라는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게다가 2%가 넘는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25년 이상 계속해서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요, 종목 선택이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여기에 가장 쉽고 아니면 안전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해당 분야에서 1등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1등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안전하겠죠. 자, 그런데요, 1등을 하는 기업을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퀄리티, 품질이 높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1등 기업들은 대부분 다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1등 기업의 장점을 10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부스트한다. 굉장히 올린다는 거죠. 비즈니스 프라이싱이니까요.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기업 고객에 대한 가격을 이번에 상승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떠한 가격이냐면 지금 오피스 365에 대한 그 구독 모델의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고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가격을 올리는데요.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하는 구독 모델,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구독하는 그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죠.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365는요.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사용한다. 근데 뭐 한두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요. 오피스 365를 2011년에 론칭을 한 이후에 첫 번째로 있는 굉장히 좀 커다란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스마트한 전략인 것 같은데요. 오피스 365가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의미가 뭐였냐면 예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문제는 다 복사를 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제품을 구입해서 내 컴퓨터에 깔아서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좀 복사가 쉬웠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무료 고객이 굉장히 많았죠. 그냥 복사본을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피스 365가 등장하면서 구독 모델로 이제 완전히 전환을 했죠.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그냥 클라우드 상에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 365를 사용해라. 그리고 매달 얼마씩 내라.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2의 전성기를 불러오는 굉장한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가격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예전에 좀 복사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 구독 모델로 불러 모으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 구독 모델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격 결정권을 사용해서요. 2020년 3월 1일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베이직이라는 모델은 $6로 올린다. 원래는 $5였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은요. $20에서 $22로 유저당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상승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10% 정도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10%에 관련된 매출이 바로 올라가겠죠.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조치는 레비뉴뿐만 아니라 프로핏, 순이익도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매출은 올라가는데 비용은 전혀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가격 결정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매출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바텀라인, 순이익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마이크로소프트와 최근 들어서 이제 경쟁 구조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비즈니스 분야에 많이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통적인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굉장히 좀 커다란 경쟁 상대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원격 근무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요, 페이스북이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개발한 VR 미팅 앱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름은 호라이즌 워크룸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페이스북이 공개한 가상현실 미팅 앱은 어떠한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앱은요, 프리 앱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이런 제품은 아니고요.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그 헤드셋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VR 헤드셋을 만약에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상 미팅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 가상 미팅룸에 들어가면 나를 대신해서 아바타가 미팅에 참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바타가요, 우리가 이제 손을 움직이면 이 손의 움직임도 따라서 하고요. 그리고 스크린도 볼 수가 있고 키보드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워크룸즈라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좀 새로운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좀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요. 믹스 리얼리티 데스크를 이용한다. 따라서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가상현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키보드 트래킹이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를 그 가상현실에서 그대로 이용한다. 핸드 트래킹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손 움직임도 아바타가 쫓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리모트 데스크톱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내 화면에 보여주는 것을 가상현실 미팅에서 그대로 다른 미팅 참가자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비디오 컨퍼런싱도 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줌 기능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직접 얼굴을 보여주면서. 자, 그리고 만약에 참가자 중에서 미팅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오큘러스
오큘러스 장비가 아직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직접 이 버추얼 미팅룸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웃기긴 하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바타가 대신해서 미팅에 참가했는데 혼자만 진짜 사람이 참가한다면 조금은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한 5년 후 정도가 되면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잘 해나간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우리 기업을,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을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컴퍼니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5년 후가 되면 이제 메타버스 회사라고 생각하게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를 대표하는 아바타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바타들이 가상현실에서 미팅을 한다. 제가 예전에 가상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이런 가상현실을 통한 미팅은요, 얼마든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된 기사는요, 전기차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소식을 접하시면서 하나의 굿뉴스, 하나의 배드뉴스가 있을 텐데요. 일단 굿뉴스부터 전해드리면 저 중국 쪽에서 7월 달에 판매량을 집계해 봤더니요, 플러그인 비이클의 그 마켓 점유율이 15%에 이른다고 합니다. 좀 굉장한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15%는요, 전체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순수 전기차라고 부르는 BEV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일렉트릭 비이클을 얘기하죠. 이 경우는 1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뭐 12%도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021년에 전체 1월부터 7월까지를 집계해 보면요,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2%나 되고요, 순수 전기차도 9.4%라는 멋진 지금 점유율을 중국 지역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중국의 한정된 수치긴 하지만 이렇게 좀 한 국가에서 치고 나간다면 나머지 나라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배드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 테슬라의 랭킹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테슬라의 모델 3가 여기 6,600대를 판매하면서요, 6위 정도에 지금 마크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랭킹을 보면요, 2019년 12월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기사를 전해드리면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유럽 쪽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 떨어진 게 어떠냐, 뭐 시즈널리티를 이해 못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 쪽에서는 랭킹이 많이 떨어졌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월부터 7월까지 2021년의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요, 테슬라 모델 3가 아직까지는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테슬라의 모델 Y가 3위 자리에 아직까지는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8월달, 9월달은요,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랭킹이 다시 상향 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지금 주가의 흐름이 안 좋은 것이 스킬즈인데요. 스킬즈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기사를 여러분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가장 인기가 많은 모바일 폰을 이용한 트리비아 게임이 있는데요.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트리비아 게임은 뭐냐면 퀴즈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런 퀴즈쇼는 아니고요. 넌센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명과 함께 게임을 즐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았던 트리비아 게임이 트리비아 크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리비아 크랙이요, 이번에 스킬즈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트리비아 크랙은요,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열광을 한다. 사람들이 페노미넘이라는 것은 엄청난 트렌드가 됐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180국가에서 지금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그 언어는요, 34개 언어로 지금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년 트리비아 크랙에 지금 참가하는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 정도가 지금 사용하는 엄청난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게임은요, 이터맥스라는 그 기업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요. 이번에 스킬즈를 위한 새로운 그런 게임이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느낌은 뭐냐면, 이렇게 인기가 많은 트리비아라는 게임을 가지고 스킬즈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모델, 그러니까 토너먼트를 해서 결국 1등을 뽑고 1등이 상금을 가져가잖아요. 요거랑 접합을 시키면 굉장히 좀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의 가장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는요, 트리비아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킬즈에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하면 스킬즈 입장에서는 많은 수의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대단히 커다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리비아 크랙은요 2013년에 론칭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랭킹 넘버 1이다. 어떤 의미에서 랭킹 넘버 1이냐면요, 그 사용자가 그 레이팅을 주잖아요. 리뷰를 하고, 따라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트리비아 게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1등을 지금 125국가에서 하고 있다. 엄청나죠. 자, 그리고 다운로드 수가 보면은 대단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6억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리비아 트랙은요 굉장히 많은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iOS,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그리고 애플 워치, 유튜브, 그리고 트위치,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요, 트리비아 크랙을 이용하는 수많은 이용자들이 스킬즈에 방문을 하고, 스킬즈에서 토너먼트를 통해서 상금도 받고,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협업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코인베이스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상장하고 나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소식도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도 굉장히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일본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혼자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의 은행이죠, 미쯔비시 은행과 함께 협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의 진출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로컬 레귤레이션, 일본 당국의 규제에 굉장히 철저하게 부합되는 그런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낸스라는 기업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지금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많은 국가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이낸스는 그 로컬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지금 거래하고 있다라고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차근차근 그 로컬 레귤레이션에 부합되게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본에서 가장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래소가 되겠다라고 그들의 포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픈하이머라는 투자기관의 애널리스트인데요, 오웬 라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일본에 진출하는 것은 그들의 그 국제적인 진출을 위한 첫 번째 단추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이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죠. 다음 국가는 아마도 독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분기에요, 지금 독일 쪽에 라이센스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독일 진출의 뉴스 역시도 들려올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짧은 뉴스는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이번에 피지컬 리테일 스토어를 연다, 뭐 쉽게 얘기해서 백화점을 연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따르면요, 아마존이 드디어 이제 백화점에 도전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하이오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일단 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백화점을 열게 되고요. 그 사이즈를 보시면 3만 스퀘어 핏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에 있는 백화점들의 규모를 보면 10만 스퀘어 핏이 넘거든요. 따라서 규모는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로 작은 규모의 백화점을 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제품들을 판매하게 될지는 정확한 정보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아마존은 굉장히 많은 백화점 브랜드를 그 도산시켰죠. 사실 아마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망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온라인 쪽에 만족하지 않고 오프라인 쪽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아마존에 투자해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오프라인 샵을 열 것이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잘 하지 못했거든요. 이러한 도전이 과연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도 향후에 아마존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하나의 참고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게 좋은 뉴스인지 안 좋은 뉴스인지는 아직까지는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시장의 전망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시장의 앞날을 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그 영상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의 전략을 짠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고 분산 투자하고 현금 확보했다가 나중에 또 하락장이 오면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주말에 다시 기획방송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But Jim, I do think it is the big question. Are we on the cusp of a substantial correction or not? You look at what happened yesterday. We had Jonathan Krinsky on. We like to track him because he knows the technicals as well as anybody, okay? He said he thinks we might be, and not to buy the dip. Let's listen to what he said, and I want your reaction on the other side. Here's Krinsky yesterday with us. We're seeing the weak areas of the market remain weak and even get weaker. So we're talking about, the K-Web, China Tech, the ARK funds, the SPAC. So those are areas of the market that, typically have seen decent rotations, throughout the year. But the last few weeks and even the last couple of months, really, they're just not responding to the upside like they have in the past. Is that an issue? Small caps, he points out, have been weak. The semis, and we'll go through some of the data. What do you think? Semi's making a stand here, I think, and NVIDIA obviously now the most important semi, and we'll hear from them. Taiwan Semi, by the way, not in America, it is now the largest Asian company. Look, there's this guy. He works for Illumina and Pfizer. He's not really an analyst. Dr. Gottlieb. But he's talking about a peak in Delta, and he's not talking about DAL. And I want to know, you want to be short, a big short, ahead of a peak? How right, as opposed to the CDC and the FDA, has Dr. Scott Gottlieb been? I think that if you came in short ahead of a peak of Delta, you're going to be wish that you were on the wing of Delta in that famous twilight zone, hanging on by your fingernails. So I don't want to short it here. I want to buy the dip because I bet on Gottlieb, who, by the way, is on the boards of Pfizer and Illumina. Because you have to say that, apparently. He does, and for good reason. So you like Tom Lee, then. We still want to, quote-unquote, lean in on this weakness even harder after Tuesday's sell-off. UBS says we believe upside remains for the markets. They think cyclical parts of the market, including energy and financials, are likely to lead the next leg of the rally. Well, I'm not sure about energy because there are secondary issues there. One is OPEC Plus not so good, but I still think people have to be thinking about Venezuela. If they come back online, you do not want to own oil. Maybe Tom Lee's piece is being referred as buy anything in the world, including the kitchen sink, and it doesn't seem fair to me. Mr. Everything Rally. Well, I know, but does he really want that? I mean, I got Mr. Wonderful, now I got Mr. Everything. I got too many misters. Steph,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notion of being on the cusp of a correction? Krinsky says, don't buy the dip. It was a powerful note that was out yesterday, and the market seemed to go weaker on it when he came on to discuss it. But then you have the Tom Lees and the UBSs of the world and others, and Jim, who's defending this market. Yeah, and I'm defending the market as well, and I have been for a while. And I point to the liquidity and how much there still is in the system. I know it's not as much as it was, but it's a lot. Excuse me, it's a lot, and we're getting more likely in terms of the infrastructure bill. I don't know the size of that, but we're getting more. The Fed is not going to do anything other than talk about tapering, and then maybe they taper, but they're not going to be increasing rates. So rates probably stay around 1.5%, 2%. That's really positive for corporations. That's really positive for the consumer. We've got to get through Delta. And we will. I have no idea the timing of that, but we will. And yes, Dr. Scott Gottlieb is the person that I pay attention to. But Some I say also it's look this at weekend. the UK trend. Some say it could peak this weekend. Well, I know some.
Well, you know what? My portfolio is all about Delta peaking, quite frankly, right? I don't know the timing of that, though. I can just speak to the stocks getting hammered in terms of the reopen names. And so that's where I find the most value, quite frankly, in the market. But we have to get through Delta first. Then we have to get through seasonality, because August and September are really crummy months for the markets. So we got to make a shopping list. And as I say, the reopen names are the ones I like. Why do I really want to stay involved? Not only is it liquidity, but it's the economy is actually fine. It's strong, both consumer and manufacturing, and earnings are strong. Okay. They're not going to be as strong, but it's going to stay elevated and above trend.